우주를 이해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20세기에 들어서야 우리는 우주가 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이 먼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과학계는 충격에 빠졌죠. 은하들이 멀어진다는 것은 과거에는 더 가까웠다는 의미였고, 시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빅뱅이라는 이름은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빅뱅을 거대한 폭발로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빅뱅은 공간 속의 어느 한 지점에서 일어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시작한 사건이었죠. 폭탄이 터지듯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에서도 빅뱅은 일어났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폭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풍선을 부는 것을 상상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풍선 표면에 점을 여러 개 찍어두면 풍선이 부풀어 오를 때 모든 점들이 서로 멀어지죠. 하지만 어느 한 점이 특별히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천문학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우리 우주가 약 137억 8,70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정밀도의 숫자는 수십 년간의 관측과 계산의 결과물이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은하들의 후퇴 속도, 우주에 존재하는 가벼운 원소들의 비율, 이 모든 것들이 빅뱅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2013년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위성이 측정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지도는 빅뱅 이론의 예측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파리 천문대에서 열린 축하 파티에서 과학자들이 샴페인을 터뜨린 것도 무리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빅뱅 이론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빅뱅 이론은 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주는 정말로 무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시간과 공간이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다면 그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현대 물리학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건드립니다. 오늘은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우주가 유일한 우주인지 아니면 무수히 많은 우주 중 하나일 뿐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은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시작해 끈 이론의 풍경을 거쳐 다중우주의 가능성까지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가 과거에 더 작고 뜨거웠다는 빅뱅의 기본 개념은 많은 관측 사실을 설명합니다.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현상,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수소와 헬륨의 비율까지 모두 빅뱅 모델의 예측과 일치하죠. 하지만 1970년대 후반 물리학자들은 빅뱅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왜 이렇게 평평할까요? 왜 우주의 온도는 모든 방향에서 거의 동일할까요? 이론적으로 존재해야 할 자기 홀극자는 왜 발견되지 않을까요? 1979년 물리학자 앨런 구스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우주가 탄생 직후 극도로 짧은 순간 동안 엄청난 속도로 팽창했다고 주장합니다. 1초도 안 되는, 정확히는 10의 마이너스 30초보다도 짧은 시간 동안 우주변 50승배 이상으로 커졌다는 거죠. 이 놀라운 팽창은 스칼라장이라고 불리는 양자장에 의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장은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가 갑자기 낮은 에너지 상태로 붕괴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기존 빅뱅 이론의 여러 난제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우주가 왜 평평한지 설명할 수 있었죠. 어떤 표면이든 충분히 크게 확장하면 평평하게 보이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우주를 너무나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평평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균일한 이유도 설명됩니다.
인플레이션 이전에 우주는 충분히 작아서 온도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었고 급격한 팽창이 이 균일성을 유지시켰던 거죠. 자기 홀극자 같은 결함들은 우주의 끝으로 흩어져서 관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스의 초기 모델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끝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1982년 안드레이 린데와 폴 스타인하트, 안드레아스 알브레히트가 독립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느린 구름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죠. 이 모델에서 양자장은 갑자기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낮은 에너지 상태로 굴러떨어집니다. 마치 언덕을 굴러 내려오는 공처럼요. 그리고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양자장은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약간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이 바로 빅뱅의 핵심입니다. 재가열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서 양자장의 에너지가 입자로 변환됩니다. 전자, 쿼크, 광자, 중성미자 등 우리가 아는 모든 입자들이 이 순간에 만들어졌죠.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빅뱅은 우주의 창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끝난 후 우주가 입자로 가득 차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뜨겁고 밀도 높은 초기 우주의 모습이죠. 인플레이션 이전의 우주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지만 재가열 과정을 거치면서 뜨겁고 입자로 찬 우주로 변모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이론적으로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가능한 예측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시공간의 양자 요동을 확대시켜서 우주의 구조를 만드는 씨앗을 뿌렸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예측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패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 위성이 측정한 스칼라 분광 지수는 0.96으로 인플레이션 이론의 예측과 또 시그마 정확도로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확실한 수준이죠. 물론 인플레이션 이론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양자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런 특성을 가졌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이론에는 흥미로운 함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죠. 폴 스타인하트와 다른 물리학자들이 개발한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한번 시작되면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우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끝났지만 더 넓은 우주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장의 일부 영역에서는 낮은 에너지 상태로 붕괴해서 우리 같은 거품 우주를 만들지만 나머지 영역은 계속 팽창합니다. 그리고 그 팽창하는 영역에서 또 다른 거품 우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우리 우주는 무한히 많은 우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각각의 거품 우주는 서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서 우리는 다른 우주에 도달할 수도 신호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각 우주는 서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중우주의 각 우주가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우주는 우리보다 강한 중력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우주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어떤 우주는 빛의 속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중우주 개념은 끈 이론과 연결되면서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끈 이론은 입자들이 사실 작은 진동하는 끈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이 작동하려면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공간 외에 추가 차원이 필요합니다. 이 이론에 따라 10차원 또는 11차원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추가 차원들은 너무 작게 말려 있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추가 차원이 말려 있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대략 10의 500승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말려진 방식은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레너드 서스킨드는 이것을 끈 풍경이라고 불렀죠. 이 풍경은 모든 가능한 우주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우리 우주는 이 풍경에서 단 하나의 점을 차지할 뿐이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 우주는 하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 특정한 점에 있을까요? 여기서 영원한 인플레이션과 끈 풍경이 만납니다. 다중우주의 각 거품 우주가 끈 풍경의 서로 다른 점을 샘플링한다면 모든 가능성이 실현되는 거죠. 그 중에서 생명이 가능한 우주는 극히 드물지만 우주가 무한히 많다면 우리 같은 우주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류학적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 우주만이 우리 같은 존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우주들도 존재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서 왜 자기 우주가 그런지 궁금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논리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과학이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설명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폴 스타인하트는 영원한 인플레이션의 창시자 중 한 명이었지만 나중에는 인플레이션 이론 전체를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다중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놀라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양자 정보 이론에 따르면 입자들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유한합니다. 따라서 우주가 충분히 많다면 모든 가능한 배열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아주 먼 곳 어딘가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DNA, 같은 기억,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요.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복사본이 무한히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검증할 수 없는 추측이지만 다중우주 개념이 참이라면 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다중우주 개념에도 대안이 있습니다. 2001년 저스틴 코울이, 폴 스타인하트, 닐 투록 같은 물리학자들은 전혀 다른 우주론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순환 우주론 또는 에크파이로틱 우주론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끈 이론의 다른 측면을 활용합니다. 이 모델에서 우리 3차원 우주는 더 높은 차원에 떠있는 브레인이라는 막과 같은 구조입니다. 우리 브레인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브레인들과 함께 더 높은 차원 공간에 떠있죠. 에크파이로틱 이론에 따르면 빅뱅은 두 브레인이 충돌한 결과입니다. 두 브레인이 만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고 우리 관점에서는 이것이 빅뱅처럼 보입니다. 이 모델의 흥미로운 점은 인플레이션 없이도 빅뱅 이론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평탄성, 온도의 균일성, 구조의 형성까지 모두 설명 가능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브레인들은 충돌한 후 다시 멀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충돌할 수 있죠. 따라서 빅뱅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또 다른 접근법도 있습니다. 이 이론은 시공간 자체가 이산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컴퓨터 화면의 픽셀처럼 시공간에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가 있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빅뱅 특이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수축할 때 특정 크기 이하로는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양자 압력이 발생해서 우주를 다시 팽창시킵니다. 이것을 빅 바운스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빅뱅 이전에 수축하는 우주가 있었고 그것이 최소 크기에 도달했을 때 튕겨 나와서 다시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저 펠로즈의 등각순환 우주론은 또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극히 먼 미래의 우주는 너무 팽창해서 모든 입자들이 흩어지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무의미해집니다. 펠로즈는 이 상태가 수학적으로 새로운 빅뱅의 초기 상태와 동일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한 우주의 끝이 다음 우주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순환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론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빅뱅이 절대적인 시작이 아니라는 점이죠. 빅뱅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 우주를 낳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론들을 통틀어서도 답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 무가 아니라 유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든 충돌하는 브레인이든 빅 바운스든 이 모든 것은 물리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양자장,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이것들은 모두 규칙과 구조를 필요로 하죠. 그렇다면 이 물리 법칙은 어디서 왔을까요? 왜 이런 법칙들이 존재하고 다른 법칙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과학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물리 법칙 자체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궁극적인 실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더 깊은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본질 자체도 문제입니다. 빅뱅 이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시간 자체가 우주와 함께 시작되었다면
이전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양자 역학에서 시간은 외부 매개 변수로 취급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얽혀 있습니다. 양자 중력 이론은 이 두 관점을 통합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구조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죠. 끈 이론가들과 루프 양자 중력 연구자들은 시간이 극한 상황에서는 의미를 잃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빅뱅 순간 또는 그 이전의 상황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순서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북극의 북쪽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처럼 질문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스티븐 호킹은 이 문제에 대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무경계 가설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디어에서 호킹은 시간이 빅뱅 근처에서 공간처럼 행동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구 표면에 경계가 없듯이 시공간에도 경계가 없다는 거죠. 남극으로 계속 가다 보면 더 이상 남쪽이 없는 지점에 도달하듯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과거가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 관점에서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무경계 가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유클리드 시간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죠. 또한 이 가설도 양자 중력 이론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아직 완전한 양자 중력 이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끈 이론과 루프 양자 중력 모두 유망하지만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빅뱅 이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2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시작했을 때 일부 언론은 빅뱅 이론이 죽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오보였죠. 제임스 웹이 발견한 것은 예상보다 초기 우주에 거대한 은하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었는데 이것이 빅뱅 이론을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하 형성에 대한 우리의 세부적인 이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일은 과학에서 흔합니다. 큰 틀은 유지되면서 세부 사항이 정교해지는 거예요. 빅뱅 이론의 핵심인 우주 팽창,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가벼운 원소의 비율, 이런 것들은 여전히 확고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관측이 기존 이론과 맞지 않는다면 이론을 수정하거나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하죠. 빅뱅 이론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추가되고 암흑 에너지가 발견되고 암흑 물질의 역할이 밝혀지면서 우리의 우주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망원경과 입자 가속기, 중력파 검출기 같은 새로운 관측 도구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우리를 빅뱅 이전의 비밀에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을 거예요. 다중우주 개념은 검증하기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초기에 다른 거품 우주와 충돌했다면 그 흔적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원형의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죠.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신호를 찾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중우주가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신호가 없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으니까요. 끈 이론의 검증도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끈의 크기는 너무 작아서 현재의 입자 가속기로는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끈 이론이 예측하는 간접적인 효과들은 검증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칭 입자의 발견, 추가 차원의 흔적, 특정 패턴의 양자 얽힘 등이 끈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죠.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이런 신호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끈 이론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초대칭이 일어나는 에너지 규모가 우리 기술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 수 있으니까요.
순환 우주론도 나름의 예측을 합니다. 브레인 충돌이 만드는 중력파의 패턴은 인플레이션이 만드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중력파 검출기가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루프 양자 중력도 검증 가능한 예측을 하는데 시공간의 이산적 구조가 빛의 전파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감마선 폭발 같은 먼 곳에서 오는 빛을 정밀하게 관측하면 이런 효과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현재로서는 이런 신호들이 검출 한계 이하이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빅뱅 이전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인간 인식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세상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시간이 항상 존재한다고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온다는 것도 너무나 명백해 보이죠. 하지만 우주의 기원을 다룰 때는 이런 일상적인 직관인 직관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이미 우리의 직관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입자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있고 관측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과 맞지 않지만 실험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빅뱅 이전의 문제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을 넘어서는 영역에서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죠. 어쩌면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틀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공간, 원인, 결과 같은 개념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쯤이면 답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일 수 있겠죠. 하지만 과학의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존의 생각에 도전하고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 말이에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주론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더 정밀한 관측, 더 강력한 이론, 더 정교한 실험이 빅뱅 이전의 비밀을 조금씩 밝혀낼 것입니다. 어쩌면 인플레이션 이론이 확증되어 노벨상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발견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끈 이론이 검증될 수도 있고, 루프 양자 중력이 승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생각해내지 못한 제3의 이론이 나타날 수도 있죠. 확실한 것은 이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전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고,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이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137억 년의 우주 역사를 가진 한 행성 위에 살면서 그 역사의 첫 순간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존재입니다. 이 궁금증 자체가 놀랍지 않나요?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시도, 존재가 자신의 기원을 탐구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종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질문한 방법을 알고 있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든, 그것이 인플레이션이든 충돌하는 브레인이든 영원히 반복되는 순환이든 우리는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오늘은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지, 그리고 우리 우주가 유일한지 아니면 무한한 다중우주의 일부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시작해 끈 이론의 풍경을 거쳐 순환 우주론과 루프 양자 중력까지 살펴봤죠. 이 모든 이론들은 아직 추측의 영역에 있지만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추측입니다. 관측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수정 가능한 추측이죠. 언젠가 우리는 빅뱅 이전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와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